자, 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태풍 잘 지나갔죠? 별일 없으시죠, 집에? 자, 오늘 과거부터 갈게요. 과거 시험부터. 자, 49쪽 과거 시험부터 갑니다. 이 과거 시험 부분이 출제가 된다면 고려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고려 과거제도 공부하셔야 되고 조선의 과거제도 공부하시고 비교해서 공부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기부터 봅니다. 정기적으로 보는 시험이 있는데 이걸 식년시라고 불러요. 이건 중국 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중국, 고려, 조선 공통이에요. 아셨죠? 식년시는 공통이에요. 3년마다 보는 겁니다. 3년마다 시행합니다. 문과, 무과, 잡과 모두 다 시행합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맞나 봐봐. 고려와 조선 모두 식년시를 시행하였으며 그 종류는 문과, 무과, 잡과 모두 시행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 틀린 이유가 뭐예요? 그냥 끄덕 이렇게 아니라고 노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유를 알아야지. 고려는 무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년시라는 단어는 공통적인 부분인데, 공통 분모인데 거기에 고려에도 무과가 시행됐다 하는 시험에 들어가게 된 건 틀린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함정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 디테일만 잡으시면 돼요. 자, 비정기적 시험 봅니다. 별시라고 합니다. 통상. 증광시. 태종 때 처음 실시됐고 왕의 즉위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식년시에 똑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다. 알성시, 별표. 책에 시험에 되게 잘 나오죠, 알성시가. 알자는 사람을 뵙는다, 뵐 알자입니다. 사람을 뵙습니다 할 때 뵐 알자. 성인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을 뵙는다는 뜻이죠. 즉 공자님입니다. 네. 문묘에 가서 제리를 올릴 때 성균관 유생에게 시험을 보게 하였으며 우수한 몇 사람을 선발하였습니다. 문과만 치러졌고 문과는 전시만으로, 전시는 왕 앞에서 보는 시험, 딱 한 번만 보고 끝난다는 시험이에요. 알성시가요. 즉 성균관 유생들 대상으로 공자님 입회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날을 기념해서 보는 시험이다. 알성시다. 네, 알성시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네. 누구를 뵌다 할 때 뵐 알자. 그 다음에 성인 성자. 즉 공자님을 그죠? 네. 공자님을 뵙는 시험을 갖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공자를 뵙기 위해서, 즉 네. 왕이 공자님을 뵙기 위해서 성균관에 문묘의 제사를 지낼 때 그 기념으로 보는 시험을 알성시라고 합니다. 네. 이래에 끝나는 시험이에요. 이래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네. 이걸 마지막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만 딱 보는 거예요.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서 전시라고 불러요. 다 끝납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누가 있죠? 알성시 대표는 우리 역사책에 자주 나오는 인물. 알성시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누구예요? 정암 선생이죠. 정암하면 떠오르는 인사가 뭐죠? 홍미대사람. 정암 조광조입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네. 중종 때 조광조 같은 인물이 알성시 대표적인 인사이다. 됐죠? 그 다음에 정시, 궁궐들에서 유생들이 보는 수시로 보는 시험, 춘당, 대시, 별시, 경과 이런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절일제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죠. 7월 7석을 맞아 왕이 궁중에 연을 베풀고 유생들에게 보게 하는 시험이 절일제라고 하는데요. 이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살짝 적어 연필로. 왜냐하면
7월 7석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죠? 견호와 직녀가 만나는 날을 기념해서 보는 시험을 절일제라고 합니다. 글쎄, 여기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시험이랑 또 모르죠? 우리 어느 약점을 찔러드릴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한감제.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한감제죠. 제주도에서 특산물이 감귤이죠. 그죠? 예, 감귤이 올라왔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을 갖다 우리는 한감제라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 합니다. 과거제도 특징으로 가겠습니다. 관리 선발 방법. 과거로 보는 시험. 정상적인 거죠. 지극히 3년에 한 번씩 보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고요. 음서. 2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에게 음서 혜택을 주죠. 네,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음서는 고려와 조선 공통적인 분모죠. 그죠? 네, 고려는 몇 품이죠? 끊임없이 물어봅니다. 5품. 조선은 2품. 법률적으로 봐서 2품. 그죠? 천거 등이 있으며 고려에 비해서 음서와 천거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고려에 비해서 음서와 천거가 축소됐다는 얘기는 훨씬 더 공평했다는 얘기죠. 요즘 말로 공채시험에 훨씬 더 비중을 주게 됐다는 뜻이 되겠죠. 또 그 사회의 그 어떤 그 통념이 뭐가 있냐면 공부보다 내가 과거 시험도 보지 않고 나가는 걸 약간 낮게 본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내가 시험을 봐서 관직에 나가는 걸 더 이렇게 정의롭게 본다는 사회적인 어떤 저변에 깔리는 인식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과는 제도화됐다. 무과는 제도화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고려는 무과가 없었다는 얘기죠. 비정기적으로 가끔씩 봤다는 얘기죠. 그죠? 비교해서 된다고. 고려의 무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예종 때 일시적으로 본 적은 있습니다. 고려 예종 시기에 일시적으로 무과를 본 적이 있지만 지금 조선처럼 이렇게 정례적으로 보지는 않았다. 응시자격. 법제적으로 양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였다. 법제적으로 이건 고려와 조선 공통점입니다. 양이라 하면 뭐죠? 농민 이상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농민 이상의 신분을 가지면 응시가 가능하였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민이 응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법제적으로 농민이 가능하죠. 불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첫째,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력이 없어요. 농민들은. 그죠? 농사짓기 바빠서 책을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루 한 끼 먹기 바쁜 사람들인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는 족보란 게 되게 대유행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의 명예처럼 되어 있어요. 곧 죽어도 양받는 행세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합격을 하게 되면 족보 단지를 갖다 제출해야 돼. 우리 시켜서 여러분 공무원시험 합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다음날부터 제출할 서류를 갖다가 띄어서 가서 제출해 줘야 돼요. 뭐 주민등록번호니 뭐 이런 게 있어요. 띄워달라는 게 있어요. 그거 제출하듯이 조선시대에는 합격자들에게서 족보를 제출하라고 해요. 즉 양반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확인해 보겠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 뭐 주민등록번호니 뭐 이런 게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 거의 불가능했던 거예요. 전기, 중기는 불가능해요. 단 조선 후기가 되면 18세기, 19세기 넘어가게 되면 과거 시험에 농민들이 8대2로 앞서게 돼요. 지극히 농민들도 과거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 없다는 얘기죠. 그죠? 단 응시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합격률도 높아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조선 후기에는 이런 것까지 나오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들어는 놓으세요. 오케이? 책에 나온 거 이해도 시험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한다면 부농 부상이 부상하게 됐어요. 즉 농사 짓는 부자 농민이 장사해서 부자 상인이 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이 뭐가 되냐면 너희만큼 농사 짓지 말라. 너만큼은 장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관직에 나갔으면 쓰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물신양면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해서 얘가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조선시대도 이렇게 과외란 게 있어요. 과거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여러분들 일종에 어떻게 보면 수업 듣는 것도 일종에 보면 과외잖아요. 우리 학교 시절에 정규적인 수업 이외에 별도의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국어, 영어, 한국사는 학교 시절에 배우긴 배웠지만 그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고 또 시험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되게 시험용은 좀 전투적이지 않나요? 그죠?
내가 합격해야만 상대방이 떨치지는 시험이니까 되게 좀 공포스러운 시험이기도 해요. 그죠? 네. 또 합격만 한다면 어떻게 뭐 일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나의 일정이 좀 순조롭게 펼쳐지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식년시와 특별시로 구분됐다 정도까지 넘기셔도 됩니다. 자, 언제 폐지됐느냐? 1894년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 일본인들이 주도했던 제도가 갑오개혁인데 이때 폐지되었다. 그럼 뭐 새로운 또 관리 임명제도가 나와야 되겠죠? 자, 이건 좀 심하게 된다. 선거 조례에 따라 의정부 전고국에서 추천받은 후보들 대상으로 시험을 치렀으며 이제 완전 다른 시험을 봅니다. 정치, 경제, 법학, 예교, 근대적 학문 과목이 시험 과목이 됐습니다. 예전처럼 뭐 공자, 맹자를 기초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학문들을 공부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시험 과목으로 당연한 거 아닌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21세기 이런 과목이 좀 혹시 모르죠. 100년 뒤에 22세기 새로운 과목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용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제도도 바뀌겠죠. 사람도 바뀌고 살아가는 모습도 바뀌기 때문에 바뀌겠죠. 종류 갑니다. 과거 시험의 종류와 절차 갑니다. 생진과 소과 또는 사맛이라고 합니다. 소과의 밑줄을 긋습니다. 소과. 소과 반대말이 뭘까? 제일 밑에 2번에 보면 대가가 있지. 소과와 대가, 작은 시험, 큰 시험 이렇게 보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소과는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스포츠를 치면 예선전이야. 지역 예선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대가는 뭘까? 문과 대가는 이제 본선에 올라가는 거야. 뭐 고등학생들 축구를 한다다가 야구를 한다면 지방 예선을 통과해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본 게임을 하는 거야. 쉽게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과 가보겠습니다. 소과란 생진시와 사마시는 7배 수를 뽑았는데, 7배 수를 뽑았는데, 이는 각도의 인구 비율 밑줄 긋습니다. 인구 비율로 뽑았다. 그럼 인구가 가장 어디가 제일 많았겠어? 조선시대 농경국가니까. 하삼도, 충청, 경상, 전라지에 가장 많이 뽑아요. 그 다음 경기, 서울, 쭉 순서대로 올라오면 돼. 밑에서부터 쭉 올라오면 돼. 위로 올라오면 올라가서 어떻게 할 거야? 저 위에 함경도, 그 다음 평안도는 인을 확 줄어들죠. 30명, 40명 확 줄어드는 거예요. 밑에는 막 100명, 200명씩 뽑는 거에 대해서 확 줄어드는 거죠. 각도 인구 비율로 강제로 분배하였다. 그러나 2차 시험인 복시에는 도별, 란배를 없애고, 밑줄 거예요. 이거 치면 되게 잘 나온다. 도별, 란배를 없애. 이제 실력 순으로 가는 거야. 성적 순으로 뽑았다. 합격자 중에 흰 종이에 쓴 합격증을 주는데 이를 100패라고 하였다. 100패면 이렇습니다. 지방 예선에 통과한 사람은 이제 100패를 받습니다. 100패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두 가지가 있죠. 생원과와 진사시. 생원실은 경학에 뛰어난 인재를 뽑습니다. 유교 경전을 잘하는 사람 뽑은 거야. 공자, 맹자, 대학, 논어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중국의 책들을 공부 잘하는 사람, 합격한 사람들은 생원과라고 불러요. 그리고 생원이 됐다고 불러요. 생원실은 고려시대 명경과 마찬가지로 사서오경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시험하는 시험입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보는 시험이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정도 생각하면 돼. 네,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합격할 수 있었다. 3년마다 100명을 선발하였다. 100명입니다. 진사갑니다. 문학적 재능이 뛰어난 인재를 모집했습니다. 진사는 고려시대 제술과와 마찬가지로 글 쓰는 거, 우리 국어 시간에. 부는 뭐냐면, 시무책이에요, 시무책. 즉, 개혁에 대한 책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논해보세요. 하는 것들. 책 비슷합니다. 어떤 대책입니다. 상황이 발전됐을 때 어떤 대책을 쓰겠습니까? 즉, 글짓기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명입니다. 토탈 합치면 몇 명이 되는 거지? 그렇지. 200명이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꽤 많은 인원이 뽑혀지는 거죠. 꽤 많은 인원이 뽑혀집니다. 자, 문과 대가가 보겠습니다. 이제 소과 다음에 대가입니다. 3년마다 보는 시험, 식년시, 정기시험이며 성균관 유생 및 소과를 거친 생원 진사들이 응시합니다. 초시 예비시험 갑니다. 정기시험에는 최종적으로 33명을 뽑았는데 33명 동그라미 칩니다. 33명입니다.
초시에는 7배 배수인 240명을 각도의 비율로 뽑았기도 했습니다. 복시, 도배를 안배를 없애고 미치겠습니다. 도배를 안배를 없애고 성적선으로 33명을 뽑는 본인 시험입니다. 전시는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왕이 감독관으로 오는 겁니다. 떡하니 중앙에 센터에 앉아 있어요. 네, 왕 앞에 치르는 3차 시험입니다. 임금이 친이 왔다는 뜻입니다. 시험장에 직접 와서 직접 감독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책을 지켜야겠다. 대책은 답지입니다. 어떤 질문지를 던져주고 답지를 쓰는 걸 대책이라고 불러요. 네, 그래서 우리 가끔씩 여러분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공부 안 하고 이렇게 까불고 돌아다녔을 때 엄마가 하는 얘기 자주 쓰는 말, 너 내일 모레 중간고사라면서 대책은 있니? 이렇게 가끔 물어봤던 적 있죠.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그런 얘기 안 들었겠지만, 네, 그런 얘기 가끔 선생님은 들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지 않고 막 싸돌아 다닐 때. 약간 속 없을 때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냥 친구 만나 노는 게 좋아서. 내일 시험인데도 그냥 책 한 자도 보지 않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것들. 내일 중간고사라는데, 기말고사라는데 뭐하고 다니지? 너 대책 있어? 이렇게 물어본 게 있었죠. 무슨 대책이에요? 그냥 하는 거지 뭐 대충 이랬던 것 같아요. 별 관심도 없었으니까. 네. 그 다음에요. 복시 합격한 33명의 등급을 결정, 갑을병으로 홍패에 동그란 칩니다. 홍패, 백패 구분하시면 돼요. 속가는 백패야. 하얀 종이에다가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합격증을 갖다가. 그 다음에 홍패는 빨간색 천에다가, 비단철에다가 검정 글씨를 써주는 거예요. 홍패야. 이쪽에 보면 뭐 상장 주는 거예요. 이렇게. 패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 패. 갑, 장원 1등. 첫 발령이 종육품이에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원급제학에서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출발점이 달라요. 우리처럼 뭐 9급시험은 9급 출발, 7급은 7급 출발, 5급은 5급 출발이 그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시험에서 성적에 따라서 취작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문에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2등, 아원 정칠품, 3등, 타마 정칠품, 오른쪽 가봐, 7명 정팔품, 병, 23명 정구품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급제가 문제가 아니라 출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원급제학에서 엄청나게 빡세게 공부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다음, 합격자의 출발점이 다르며 동일하다고 안 쓰고 다르다의 밑줄을 그어주십니다. 합격자의 출발점이 관직의 순서가 달라졌어요. 현직 관리가 과거에 응시할 경우 최대 4단계의 승진이 가능합니다. 4단계 밑줄을 씁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아버지 백으로 음서로 내고 관직에 나갔어요. 근데 승진이 고려는 음서가 훨씬 더 빨라요. 정기 시험보다요. 근데 조선은 식년시를 보고 오는 걸 훨씬 더 늦는 거예요. 승진 자체가. 약간 좀 기분 나쁠 수 있지. 내가 몇 년 먼저 관직에 나왔는데 어떤 애들이 나를 추월해 간다는 거야. 승진을 갔다가. 근데 되게 기분 나쁘잖아. 아니, 내가 왜 승진이 늦지? 실력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겠지. 이게 이제 음서로 들었던 사람들보다 더 빨라지는 거예요. 정식 공채 시험자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봤을 때는 그럼 나도 다시 공채를 볼까? 이때 공채를 봐요. 이제 쉽게 우리 요즘 말로 치면 정기적 식년시를 보고 관직에 앉게 되면 그 자리를 4단계 이상 올려준다는 뜻입니다. 네. 4단계를 승진하였습니다. 현직 관리는 마찬가지로 당하관 이하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상관이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상 올 만큼 다 왔는데 굳이 다시 출발점을 서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하관이란 뭐냐면 지방간 이하들을 얘기합니다. 네. 오품 이하들을 얘기합니다. 지방간 애들 얘기합니다. 법률적으로 되지 실제로 응시할 률은 많지는 않아요. 네. 가끔 어쩌다 이렇게 실록에 나오지. 네. 다시 갑니다. 니을 번. 과거 시험은 정기로 3년마다 실시하는 식년시에도 임시 선발인 별시, 증광시, 임금이 성균관에서 문묘를 배할하고 치른 알성시, 그리고 국가가 경사일 때 치른 경과 등이 있었다 정도 갑니다. 문과 갑니다. 3년마다 28명이 동그라 칩니다. 우리 예전 시험에 28명하고 문과에 33명을 살짝 바꿔놨어요. 숫자 가지고 말장난하면 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 33명, 28명. 자, 문과 양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즉, 농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는 얘기지. 주로 어떤 애들이 보나요? 초기에는? 문과는? 서울과
서울가 같은 애 주로 많이 봅니다. 서울 애들이. 양반도 물론 봅니다. 양반도 볼 수 있고, 서울의 자식들이 주로 많이 보는 게 무과였죠. 초시 총 200명, 시험 과목 할쏘기가 이루어졌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려에 무과가 있습니까? 조선에 무과가 있습니까? 자주 물어봅니다. 고려는 없고 조선에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걸 잊어먹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워서 시험장 가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 요즘 영화 한산 이순신 장군에 대한 영화가 되게 많이 빅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올 여름에. 이순신 장군은 일단 기본적으로 임진왜란을 겪었던 인물이니까 조선시대 인물인 줄 알겠죠, 우리가. 그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재수생이에요. 네, 무과 시험 봤다가 할 쏘기 하다가 그러니까 말을 타고 달리면서 활을 쏘는 시험이 있어. 말을 타고 달린단 말이에요. 뒤를 보면서 활을 쏘는 게 이런 시험이 있다고 이렇게. 되게 어려운 시험이죠. 그러니까 말은 달려가는데 내 몸을 비틀어서 활을 쏘서 타켓에다가 쏜다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지. 쉽게 요즘 치면 군인이 달려가면서 총을 쏴서 표적지에 정확하게 맞추는 시험이라고 봐야 되지. 쉬운 일이 아니겠지. 달려가다가 뒤로 돌아서 표적 조그만 것에다가 활을 쏘듯이 총을 쏘았을 경우에 맞느냐는 얘기지. 쉽진 않지. 탈락해서 떨어져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조선시대 무과가 있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단 말이야. 이순신 장군도 말 타고 떨어져 재수생이야. 탈락했다고.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조선에 무과가 있구나. 이순신 장군이 한번 떨어졌다고.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그죠? 왜? 지금 이 시간대는 다 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지나고, 다음 지나고, 한 달, 두 달 지나고, 내년 지나고, 내년 오잖아요. 시험 때 다잖아요. 고려에 무과가 있었나? 조선에 무과가 있었나? 막 헷갈리는 거야. 이순신 장군 생각하라고, 조선에 무과가 있구나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는 없으니까. 이어서 갈게요. 복시, 병조에서 28명 합격자를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불병으로 하였습니다. 시험 과목 사서 5경 중에 하나, 그 다음에 무예, 병법서, 칠책, 자치통감, 역대병용 등등등 경국대전들이 시험 과목이었다.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활 잘 쏘고 칼을 잘 쏘고 이렇게 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문과 무가 겸해야만이 우리가 요즘 치면 장교 임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시, 마찬가지입니다. 왕 앞에서 보는 3차 시험입니다. 왕이 친니마에 기보, 격구, 이제 마지막 보는 게, 혹시 여러분들 폴로 아세요? 말 타고 작은 공 이렇게 치는 게임, 영국애들이 하는 것들. 우리 가끔 옷 브랜드도 여기 폴로랑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 그지? 이렇게, 이게 기보, 격구야. 말 타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하는 거 있어요. 폴로 게임 하는 것이. 이거 기보, 격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있었어요. 다시 보겠습니다. 말을 타거나 걸으면서 공을 치는 기술을 시험을 보게 하였습니다. 복시에는 합격한 28명의 등급이 정해졌습니다. 급제자는 선달이라 하여, 선달이면 줄였습니다. 선달이라 하여 대가와 같이 홍패를 줍니다. 홍패이면 줄였습니다. 선달, 홍패.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나? 봉이 김선달. 대동강 물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 하죠. 선달은 과거 급제자를 갖다 우리 선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달은 되게 높은 관직을 오른 인물이 되겠죠. 잡과갑니다. 기술 관원을 선발하는 작가는 3년마다 꼭 같아요. 3년에 미치고 있습니다. 역과, 윽과, 음양과 9명, 율과 9명, 도합 46명을 뽑았습니다. 이 중에 음양과 천문학을 전공하는 생도들만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생도들만이, 만에라도 밑줄 보면 되겠죠. 음양과 천문학은 전공하는 사람들만 뽑았다. 우리 가끔 공무원 시험에 전공자들만 뽑는 시험이 있죠. 가끔씩 보면. 대학에서 뭐 어떤 전공자만이 뽑는 시험이 있어. 그 다음에 잡과학교는 해당 기술 관청에 근무하여 최고 3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나 다시 문과 영사에 합격하면 3품 이상의 진급도 가능하였다. 3품이면 줄였습니다. 최고 3품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허준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최고 간품까지 올라가죠. 동기보감을 썼던 어이 출신의 허준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이죠. 이제 의과에서. 실제로 기술 관원으로서 문과에 합격하여 고급 관원이 된 애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요즘 치면 의사죠. 의사들도 다시 공부해서 문과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 갑니다. 기타 시험.
증광시, 별시, 알성시, 치즈, 천거, 음서. 이거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자, 음서 밑에 보시면 포편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 포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년에 2차례 고가하고 평가는 상중하도록 하되 10번의 평가 중에서 모두 상을 받으면 1개를 올려주고 2종을 2번을 받으면 무록관, 록관을 받지 못하는 관료를 임명하고 3중이면 파직됩니다. 인사평가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 포펌제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평가제도입니다. 요즘 지금 고가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부터 이거 신경 쓰죠? 그렇지 않나? 갔는데 결석을 출근을 밥 먹듯이 하고 지각을 밥 먹듯이 해. 매일 과장님, 계장님한테 깨져. 인사점수 잘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 아시죠? 최소한 이런 거 있어. 우리 6개월 동안 15기간인 거 아시죠? 우리 행정에서 배우시죠, 여러분들? 6개월 안에 사고 친 애들 있습니다. 가끔씩. 임용 안 될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합격하고 난 다음에 임용되더라도 몸조심.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네, 건강하게 출근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셔야만이 정기직으로 가는 게 갑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가끔 있어요. 네, 가끔 듣거든요. 주변에 공무원들이 많다 보니까. 또 선생님 나이대가 되면 친구들이 원래 출발 좀 더 빨랐던 애들이면 되게 높은 직책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주말 같은 데 식사하고 이렇게 술 한잔씩 하다 보면 가끔 나하고 연관된 거잖아요. 그 애들이 이제 공무원 신입이 왔을 때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를 가끔씩 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 사고 친 애들 꽤 많습니다. 특히 조심스러운 게 음주입니다. 음주운전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끝났다 봐야 돼요. 승진? 생각도 마세요. 좋은 자리? 생각도 마세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도 아예. 그러니까 공무원 되기 전에는 하진 않지만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음주운전 걸린 사람들은 승진에서 거의 끝났다 봐야 돼요. 고위 관직으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되는 순간 술 드시고 운전을 생각하지 마세요. 술 먹는 것도 뭘 할 수 없습니다만은, 네. 운전도 잡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네. 개중에 선생님 친구들도 음주운전으로 더 이상 승진 안 돼 그만두고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네. 왜 음주운전해서 연말 뭐 이런 거 하다가 그냥 운전을 하다가 그냥 영등포 구청 옆에 단속한지 몰랐어. 기가 막혀서. 단속이 어디 구간이 따로 있어? 경찰들은 많이 수시로 와서 하는 건데. 그걸 재수없어 걸렸다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지 뭐 재수가 없어. 알았어. 아니, 테리 부르면 간단할 것 같다고 인생을 그렇게 망치려고 하냐고. 테리가 2, 3만 원일 텐데. 그렇지 않나? 2, 3만 원 인생 나가, 술 먹으면 정신이 없어진다는 거야.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거 그냥 키 열고 들어가서 운전한다는 거거든. 네. 여러분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일반일 때와 공무원이 될 때는 완전 달라집니다. 자, 이어서 또 가보죠. 자, 기록과 좀 특별한 시험이 있습니다. 이용조 때 60세 이상의 문무일을 채용한 특별시험입니다. 이게 있죠. 우리 과거 시험 60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우리 만 18세 이상의 60세 미만의 남자가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60이 넘어서 이제 평생 과거 시험만 준비하다가 과거 합격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보는 특별한 시험이 기록합니다. 그 노자가 늙을 노자예요. 네. 60 넘으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봐요. 네, 매년 보는 시험 식년식 아닙니다. 이건 어쩌다 보는 시험이고요. 또 사례를 보면 실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60이 넘어서 합격 되게 가물이 영광이잖아요. 자, 가물이 영광인데 발령이 나서 일을 하러 가잖아요. 20, 30, 40 드신 분들, 60 넘어서 오신 분들 자기 아버지 뻘이잖아요. 그죠? 대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무시한다는 거야. 요즘 말로 속된 말로 하면 개 무시를 한다는 거야. 업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처럼 왕따를 지킨다는 거예요. 왕따 당하면 어떻게 돼? 되게 슬프잖아요. 우리 학생 시절에 왕따를 당하기 슬픈데 나이 먹어서 뭐처럼 가각해서 나갔더니 왕따를 당하면 되게 서운하잖아요. 그리고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관례가 있었대요. 어떤 관례가 있었냐면 우리 선임들에게 막 잔치를 벌인 거야. 소를 한 마리 잡은 거야. 근데 이제는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엄청난 큰 행사인 거예요. 얘나 지금 속값은 비싸니까 우리나라에 소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베풀어주고 뇌물을 좀 주고 선임자들에게 이렇게 되면 대우가 달라진다는 그런 기록들이 나와요. 이건 좀 우리가 안 했으면 하는 행동들이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행. 공신과 현직 당상관인 자손에게 과거에 의하지 않고 벼슬을 준 일 또는 그렇게 임명된 관리 부리를 남행이라고도 합니다. 치제로 임명되는 관직으로 수령, 예교관, 역승, 도승, 서재 쭉쭉쭉 보세요. 음악하신 분들, 법하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다 이걸 치제라고 합니다. 하급관리 시험을 갖다 우리 치제라고 합니다. 써놓으세요. 치제 앞에서 하급관리 시험이라고 써놓으세요. 하급관리 시험은 치제라고 합니다. 요즘 되게 좋은 관직 아닌가요? 예교관, 역승, 여기서 근무하는 승무원들 쭉 보시면 서리는 좀 그렇다. 중앙의 하급관리, 의학, 요즘처럼 의사시험이잖아요. 되게 애학, 여진학, 몽학, 그 지역의 언어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의 나라들. 요즘 예교관 되는 시험들, 즉 통역을 할 수 있는 시험들이 하급관리 시험이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달라졌죠. 자, 그 다음에 군사조직 가겠습니다. 53쪽. 과거 시험 그렇게 어려울 게 없죠? 어려운 게 없죠. 쭉쭉쭉 읽어가면 되죠. 주의할 점만 몇 개 좀 잡으면 돼요. 그리고 고려와 조선 거 좀 비교 좀 하시면 돼요. 군사조직 여기서부터는 좀 어려워합니다. 특히 우리 여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온 경험이 없다 보니까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남녀 구분 없이 똑같은 과목, 똑같은 시험 문제를 봅니다. 우선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라고 잘하는 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보겠습니다. 대상 봅니다. 군대를 어떤 사람들이 가는지 보겠습니다. 군역은 군대 가는 걸 얘기합니다. 요역은 노동이 차출되는 것을 요역. 군역은 내가 군대에 차출되는 걸 군역. 이걸 보겠습니다. 양인 개병제 원칙에 따라서 16에서 60세 미만의 정남을 대상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양인 개병제라는 단어를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양인 개병제와 정남이 군대를 가는 기본 원칙입니다. 양인, 자주 얘기합니다. 농민 이상의 신분입니다. 즉 노비들은 군대 안 간다는 얘기 쉽게 얘기해서 농민 이상의 신분이 군대를 가는 거고. 자, 갖다 봅니다. 개자 갑니다. 한자 적어드립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알아야 오래 갑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모두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 이상의 신분은 모두 다 군대 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고려와 조선 공통점입니다. 모두 개자. 정남, 한자를 적어보죠. 16세부터 60세 미만의 남자를 갖다가 정남이라 불러요. 정남이라 불러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남은 노동력이 가능한 나이를 정남이라 불러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기 남성분들과 저는 정남에 포함되겠죠. 60세 미만의 남자들이니까 정남 이렇게 다. 이 정도 두 가지는 꼭 기억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공부할 때. 두 번째 구성. 15세기 세조 때 보법에 따라 모든 양인 정남은 정군과 보인으로 편성됐습니다. 벌써 어려운 단어가 등장하죠. 세조 때 보법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보법, 보호할 보자입니다. 보호할 보자입니다. 모든 양인 정남은 정군과 보인으로. 두 가지로 구분된다. 자, 한 명의 남자가 있다 쳐볼까요? 이렇게. 요즘 말로 바꿔보면 군 입대하겠죠. 16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자니까. 그죠? 입대하겠죠. 군대 다녀오셨을까요? 갔다 왔어요? 군대 가서 혜택을 좀 받은 게 있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공짜로 했죠. 월급도 뒷꼬리만 한 거지만 주긴 줬죠. 그죠? 그렇잖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 뒷꼬리만 월급을 좀 주긴 줬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하고 선생님이 받을 군대 시대 월급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냥 저는 한 달에 몇천 원 받았어요. 요즘 주면 그 알바 시급도 안 되는 걸 받았어요.
가끔 이런 얘기하면, 선생님 진짜 군대 옛날에 갔나 봐요. 그래, 내가 임질이라는 데 갔다 왔다. 내가 농담삼아 얘기하거든요. 선생님이 자주 얘기하는데, 근데 까먹기 시작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났던 2,300원인가? 2,300원인가 주더라고요. PX 가가지고, PX가 뭔지 아세요, 여성분들? 요즘 매점이야, 쉽게 학교 매점처럼 조그만 매점이 있어요. 요즘 주변에 편의점 같은 정도인데, 편의점 요즘 물건이라 다양하죠. 물건 퀄리티도 좋고. 근데 군대 PX는 말 그대로 그냥 PX예요, 그냥. 예. 콜라고 빵 하나 먹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대신 좀 쌉니다. 세금이 없어서. 예. 싸긴 싸지만 몇 번 갈 수가 없어요. 좀 비싼 거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봐봐요. 모든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겠지? 이거구나. 가면은 피복을 지급받아요. 식에서 팬티, 런닝, 겉옷, 속옷 다 줍니다. 쉽게 해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들도 속옷 다 줍니다. 여군들도 다 줍니다. 요즘에. 이 시기는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군복을 사가지고 가고 무기도 좀 사가지고 가야 돼. 시장 가가지고 파는 데 가가지고. 네. 그러니까 군대 가게 되면 매개적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네. 자, 처음이니까 뭐 사가지고 같이 일단 쳐봐요. 근데 문제는 얘나 집에는 뭐예요? 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먹는 게 이게?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호인이란 말은 이 가족들이 자기 자식이 됐든 자기 동생이 됐든 형이 됐든 간에 가족들이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네. 자, 봐봐요. 조선 전기에 우리 인구가 대략 약간 총계는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통상 350만에서 400만 정도로 보는 게 맞아요. 고려 말에 조선 넘어올 때 300만 좀 넘었다고 그러거든. 그러면 한 몇십 년 지나고 나는데 나라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좀 증가될 수 있어요. 특히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인구 확 줄지는 않을 거예요. 350만에서 한 400만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군대에서. 이 인구가 150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여기는 군인, 그 다음에 보임 포함한 숫자예요. 그럼 최소한 3분의 1 정도가 군에 몸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군인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국가의 생산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게 잘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그죠? 군인도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상대가 적이 누구인지 거의 맞게끔 군 숫자도 맞춰야 되고 무기 체계도 갖춰야 되는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예나 지금이나 국방 문제고,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국방력은 되게 강화돼. 봐봐. 국방력은 되게 강화된다고. 근데 국가의 경제 규모는 여기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국방력이 엄청나게 세졌고 국방비 엄청 많이 들어간다고. 그럼 전제조건이 경제가 튼튼하지 않으면 받쳐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가 경제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군사력이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얘나 지금 똑같아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럼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국가에서 돈을 강제로 군 비용으로 쓰기다 보니 일반 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들이에요. 그게 북한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에요. 대신에 중국 같은 나라는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경제력도 좋아지면서 국방이 강화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이게. 중국 경제력이 미국과 대등하거나 앞선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경제 대국이 됐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가지고는 발전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강하게 됐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예. 중국과 비슷한 형태로 보죠. 근데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러시아 애들이? 우리 이러지 않나? 내 칼집 안에 칼이 있을 때 강한 것처럼 보이지 칼집에서 칼이 나오는 순간 그건 칼이 아니잖아요. 사람을 베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음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그렇지 않나? 예.
우리 여러분들 성장 과정에 어떻게 형과 동생, 언니와 동생 이렇게 있을 때, 형이면 어떻게, 형으로서 이음이 있을 때 그 훨씬 더 무서운 거지, 주먹질 하게 되면 형을 무시하기 시작한다고. 그렇지 않을까요? 언니도 마찬가지겠죠. 언니, 동생도 마찬가지겠죠. 나이가 있어서 언니를 대우해 줄 때 가치가 있고 이음이 있는 거지, 욕하고, 욕설을 하고, 막 폭행하고,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건 좀 제가 안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요즘 전쟁을 하는 거 보면. 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 현상,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인구 대비에 비해서 군 숫자가 증가됐다는 것은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같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보면서 설명을 하죠. 전군 갑니다. 현역병으로 서울에서 중앙군에 근무하거나 지방군으로 국경에 요충지에 근무하고 일정 기간 교대를 복무하였고 품계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거기 품계에 밑줄 씁니다. 품계는 말은 연치면 계급이야. 군대쯤 2등병, 1병 이런 식으로 받는 거야. 네. 그 옆에다 하살표 하시고 녹봉 X, 얼굴 없다는 거예요. 녹봉은 X. 녹봉 X입니다. 자, 봐봐요. 전기가 있고 후기가 있고 고정긴급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 중앙군에 대한 얘기예요. 서울에 근무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군이라는 것은. 서울에 근무하는 애들이 5위란 뜻이야 이게. 조선 전기에는. 제도 뭐야? 양인 기병제로 온 애들이라고 얘기해요. 됐어요? 충분히 이해가셨죠? 네. 좀 더 이제 심화되는 부분들이 품계, 이건 받았다는 거야. 요즘 말로 좀 계급 얘기하는 거야. 같은 말로 계급. 대신에 녹봉은 받지 않았다는 거야. 월급을 받지 않았다는 뜻이 돼. 후기 가봐. 후기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임질예언을 기점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지, 그죠? 임질예언을 기점으로, 그지? 이때 오이가 실패했다고. 예, 왕이 선조죠. 선조가 충주가 무너지자 서울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 개성으로 평양으로 우주가에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압록강강 건너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거야. 우리나라 왕이 아닌 거지. 전쟁 났다가 압록강 건너 도망가면 어떻게 이미 끝난 거지. 그렇지 않나? 생각해봐. 대한민국이 전쟁 난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본으로 도망가면 어떻게 대통령 아니잖아. 그죠? 시민들과 군인들 같이 싸워야만 그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 거고 인정해 주는 거지. 도망가면 끝나는 거잖아. 그랬던 시기예요. 그래서 전쟁 중에 5군형을 만들죠. 여기는 용병제예요. 여기 뭐야? 직업 군인제도가 새롭게 왔다는 거야.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인개병제는 뭐야? 충성심이 약하다는 얘기야. 직업 군인으로서의 역할이 안 된다는 거지. 왜? 왕이 무서우면 나도 무섭지. 사람이 목숨이 하나인데 목숨 버릴 순 없잖아. 내가 20대라 생각해봐. 목숨 버려 아깝지 생각해봐. 그렇지 않나 여러분들? 20대 목숨 버려봐요. 버린 게 누군가에서 내가 희생을 당한다 생각해봐. 억울하잖아. 너무 억울하잖아. 아직 살아보지도 못해. 꼽도 피워보지도 못했는데 아직 이제 막 사회에 나와서 막 활동해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억울하잖아. 직업군이 됐다는 뜻이야. 자 여기 봐요 그러면. 품계 받을까 안 받을까? 받겠지. 2등병, 1병, 상병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장교가 아니니까 품계가 낮은 거 받았겠지. 여기 월급을 받을까 안 받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긴 받아요. 직업군이기 때문에 월급 받아야 살지. 후기 가보자. 여기 2형이야. 2형이야. 마찬가지 용병제지. 직업군이라고. 2형이란 무이형과 장의형을 얘기해. 마찬가지 똑같이 받죠. 이렇게 받죠. 그럼 5군형이 2형으로 축소됐네요. 그죠? 이렇게. 축소됐죠. 축소된 이유는 뭘까요? 재정난이죠. 네. 고정 때문에 재정이 좋았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월급을 주고 군을 움직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를 제한해서 운영하는 것들. 최소한 이 흐름 잡으셔야 돼. 중앙군에 대한 월급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런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되게 시험 요소입니다 이게. 네. 특히 여기에 용병제에서 5군형을 끊임없이 물어보죠. 뭐가 있습니까? 뭐 훈련도감,
의영청, 총륜청, 수호청, 금이영. 뒤에 다 나올 거예요. 이렇게. 선조 때, 민조 때, 숙종 때. 야, 후기 임진왜란이 어려웠다. 오건영 만들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뭐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조직했다는 거야. 아셨죠? 필요에 따라서 조직했다. 훈련동, 오영청, 수호청, 금영. 필요에 따라서. 한나라한 것은 동시에 군 조직을 만든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임진왜란 이후에 5군역을 만들었다. 자, 다시 갑니다. 보인 갑니다. 전군의 군역 필요의 수역에 따라서 수행에 필요한 식량이나 의복 등의 경비를 부담하였다. 경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가족들이 이걸 부담한다는 거야. 통상 일반 양인 같은 경우에 가족들 2명이 군대 가 있는 아들이나 동생이나 형에게 부담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통상. 네, 그 다음에 수군이죠. 해군으로 간 사람들은 보인이 3명이에요. 가족이 3명이 그 부담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한 명 먹여 살리는데 그 정도 걸린다면 3명 정도 부담에는 수군은 3명, 요즘쯤에 육군은 2명 정도가 가족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는 뜻이에요. 안 나와 있나 이거? 안 나와 있으면 적으면 돼, 옆에다가. 네. 경비를 부담하였다 적어요. 네. 육군, 요즘쯤에 육군이죠. 2명. 그 다음에 수군, 요즘쯤에 해군이죠. 3명. 가족 2명, 3명이 군대 간 자기 가족을 경제적 부담을 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네. 예, 봅니다. 예, 면제 대상 갑니다. 종친, 애척, 공신이나 고급관리 자재는 특수군으로 편입되어 특수군 밑줄을 긋습니다. 대신하였으면 그 대가로 품계와 녹봉 받습니다. 품계 밑줄, 녹봉 밑줄은 계급도 받고 월급도 받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1번의 핵심이 뭐죠? 양반, 왕족 다 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봐봐. 전기 기본제도 뭐야? 양인 기본제도잖아. 그러니까 왕족은 안 가고 귀족의 자제는 안 간다는 법이 없잖아. 그 일도 다 양 이상의 신분이잖아. 이게 다 간다는 뜻이죠. 언제부터 안 가냐? 쌀쌀표 적습니다. 옆에다가. 중종 반정 이후에 얘들 군대를 안 간다는 거야. 화살표에다 중종 반정 이후에 군대를 안 간다는 거야. 중종 반정을 일으켰던 세력들이 보니까 우리 아들이 군대 갈 때가 됐거든? 근데 우리 아들이 군대 가지고 되게 위험하다고 느꼈다는 거지.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을 위험한 곳에 사지에 내보내고 싶지는 않겠지. 그래서 법률적으로 뭔가를 하나 바꾸고 싶은 거야. 왜? 권력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양반 자제만 군대를 안 가겠다면 안 되잖아. 그 위에 신분들, 왕족들도 군대 안 가는 거 싹 바꿔버리는 거야. 그뿐만이 아니야. 국방비를 안 내. 군역을 면제되고 국방비도 안 낸다고. 그러면 사회에서 이 언밸런스에 대해서 일반 양인들이 불만을 가질까 안 가질까? 같이 생각해봐. 누구는 국방비 내고 군대 가고 어떤 애들은 국방비도 안 내고 군대도 안 가. 특수계층 애들은 왕족, 귀족 이런 애들은. 어떻게? 이건 형평의 원리에 안 맞는 거지. 그러면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평, 불만은 많이 올라가가 떨어질까? 엄청 올라가잖아. 생각해봐. 우리 남성들 봐. 군대 다녀왔어. 근데 예를 들어 장관급 이상의 자제들은 군대를 안 간다고 공포가 딱 돼봐. 법으로. 억울할 것 같지 않아? 야, 니는 좋겠다. 아버지 잘만 장관 돼서 군대 안 가고. 나는 우리 아버지 잘못만, 우리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어? 우리 아버지 아들 태어나 군대를 가야 되네? 되게 사회적인 언밸런스에 대해서 균형 맞지 않는 것에 되게 불평불만이 커지겠죠. 이게 세상에 깔려있는 조선시대 저변에 깔려있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21세기에 군 비리는 엄청나게 때려요. 특히 유명 인사들이 군에 안 가는 애들, 특히 연예인들, 매일 TV 나온 애들은 그걸 보고 사는 애들인데 군대 가면 이게 끊기잖아. 인기 보고 사는 애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틈만 나면 어떻게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요즘에는 좀 이제 갔다 와야 더 인기를 얻기 때문에 안 가려고 하는 애들 없는 것 같아. 왜? 그 전에 철저하게 밟았어. 싸이도 밟았잖아. 그래서 싸이는 자랑스럽게 가끔 예능 프로에 나와서 자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2번 갔다 온 사람 유일하다고 얘기하고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속으로 생각하면
욕 나오지. 나쁜 놈 시키지. 그잖아. 걸려서 2번 갔다 온 거지. 안 걸려서 1번 갔다 왔다고 되게 행세했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 네. 행패의 원리 안 맞는 거잖아. 자, 현직 관료, 향리, 성균관과 향교, 학생, 장인, 상인, 어민들은 군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볼까요? 현직 관료, 군대 안 갑니다. 향리, 군대 안 갑니다. 성균관의 향교 학생과 장인, 상인, 어민들은 군역을 면제받습니다. 이런 게 면제받는 사람이 많아지면 불평불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될 수 있는 한 면제가 없어야 합니다. 요즘에 뭐 BTS를 갖다 군대를 보내야 되느냐 말이야 뭐 여론조사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여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선생님 생각입니다. 아니 유명해지고 돈 잘 벌고 무슨 국가 이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누구나 다 그런 방식으로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예상이 되면. 그래서 떳떳하게 갔다 오는 게 낫습니다. 남자답게. 이게 이제 군대 다녀온 사람들 생각이에요. 거의 대부분들. 왜? 갔다 오가 보더니 나는 3년 동안 썼다 왔어. 나는 진짜 3년 갔다 왔어. 여러분 지금 18개월 군대도 아니야. 죄송합니다. 18개월 다녀온 사람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어린이날 3년 갔다 온 사람이야. 3년 갔다 온 사람은 정말 억울한 거야. 정말 시간 안 간다. 생각해봐. 3년이 안 가요. 우리 가끔 조카들도 군대 갔다 왔는데 오늘 갔다 봤더니 제대해서 복학했대. 언제 갔다 왔는데? 삼촌 진짜 남일처럼 얘기하시네요. 군대 간다고 삼촌 용돈도 줬잖아요. 그랬냐? 기억도 안 나는 거야. 군대 갔다 온 거야. 예.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18개월 다니는 분한테 그것도 군대라고 열심히 하시고 오셨는데 그죠? 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오해하지 없게 바랍니다. 노비에게는 군역이 없으나 노비는 군대 안 갑니다. 노비는 군대 안 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잡색군이나 초고군 등이 특수군에 편제되기도 합니다. 잡색군과 초고군은 양천 혼성부대예요. 문자를 보여요. 필요에 따라서 양천 혼성부대가 있죠. 즉 양인과 원래 천민들은 군대 안 가잖아요. 그죠? 근데 국가 이급한 상황이 되면 천민들도 군대를 간다고. 즉 노비 계급도 군대에 간다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3가지가 있죠.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시는 분? 홍건대기 침입이 많이 왔을 때 하삼도 농민들 전부 다 끌어다가 전방에다 배치했어. 그러다 보니 충청, 경상, 전라 지역 애구들이 침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아야 될 새로운 군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 예? 가별초요? 지금 조선시대 고려 말 상황에서 가별초, 마별초 나오면 안 되는데? 뒤에 얘기 처음 들어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요. 연호군 맥불연자. 즉 노비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애구의 침입을 방어했다. 연호군 맥불연자. 원래 일반 양인들만 군대 가잖아요. 근데 양인들 전부 다 차출돼서 차 전방에 끌려가고 봤더니 하삼도 지역, 충청, 경상, 전라 지역에 애구들이 침입을 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집에 있는 노비들을 가져다가 메꿨다. 지보자, 맥불연자.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다음에 잡색군과 소고군이 여기죠. 조선전기는 잡색군. 그 다음에 여기는 소고군. 이렇게. 양천 운송부대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온 거 딱 정해졌죠. 중앙군, 그 다음에 양천 운송부대. 끊임없이 물어보죠. 네. 군사조직, 중앙군. 5위 밑줄 긋습니다. 의흥이부터 충무이까지 외울 필요 없습니다. 조선적인 5위가 있다는 정도만 가시면 됩니다. 임무, 궁궐 수비, 서울의 한양 도성의 궁궐 수비를. 조직, 정군, 갑사. 자, 중앙군에 3가지로 나눠준다. 정군. 정군 뭐야? 농민병이야. 정군은 농민병이라고. 하삼도에서 올라왔던 애들이 궁궐 수비하고 있는 애들이야. 농민병 얘기야. 갑사는 무과 합격자들이야. 이순신 장관 같은 사람들. 써놔. 예. 갑사는 무과 합격자들. 장교지 시키기 위해서. 특수병. 특수병.
종친, 애척, 왕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지체 높으신 분들의 자제들이야. 특수군들이야. 특수군들하고 같이 근무하면 되게 피곤하겠지. 귀찮나? 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박스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박스. 오의 도총부, 장을 도총관이라 하고 오의가 있습니다. 의흥이, 용향이, 호분이, 충자이, 충무이가 있습니다. 자, 얘들은 서울 궁궐 수비, 예각 수비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들은 봐봐요. 의흥이 봐봐. 서울, 중부, 개성, 경기, 강원, 충청, 항해도 지역을 뭐라고 하죠? 이걸 총괄한다고 불러요. 총괄. 다르게 표현하면 서울의 오이들이 지방을 군인들을 총괄하는 뜻이에요. 이건 좀 안 맞죠. 즉 서울의 중앙군에다 힘이 실어졌을 뿐이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거죠. 요즘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 가면 우리 수도방위 사령부가 있어요. 그죠? 수도방위 사령부가 충청도 지역,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강원도 지역, 경기도 지역 모든 군인들과 지명령한다는 뜻이야. 안 맞잖아. 거기에 사령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네들이 현실에 맞게끔 지명령하면 되는 거지. 굳이 얘들이 전부 다 총괄하고 있다는 뜻이야. 전문용어로 통괄이라는 말을 씁니다. 통괄한다는 말을 씁니다. 보시죠. 용향이 서울 동부 경상도, 호분이 서울 서부 평안도, 충자이 서울 남부 전라도, 충무이 서울 북부 함경도 지역. 어느 지역을 총괄했다는 표현을 할 필요 없고 그냥 오이의 병력들이 지방을 갖다가 통할했다 적어놓으세요. 통할이라는 표현을 적었어요. 오이가 지방군을 통할했다. 명령권을, 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돼요. 지권을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지명령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제도가 특히 효과가 없죠. 효율성이 떨어진다 봐야죠. 현장 중심이 돼야지 서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지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전혀 현장감이 떨어졌다 봐요. 군제 변천 겁니다. 자, 군제 변천. 태조 때 의흥 3군 꼭 잡으셔야 합니다. 의흥 3군부. 이 의흥 3군부가 적어야 돼. 하살표 하시고 정종 때 3군부로 기록이 남아있어요. 명칭이 의흥 3군부인데 3군부로 실록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의흥 3군부라는 게 존재한데 그냥 통상 얘네들이 아마 3군부로 이렇게 불렸던 것 같아요. 살살표 있습니다. 이거 기출 지문입니다. 의흥 3군부가 정종 때 3군부로 기록이 남아있다 실록에. 태종 사병을 혁파하여 병권을 집은 사병 혁파입니다. 태종은 사병 혁파입니다. 사병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았고 작가본이 사병이 나의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원래 사병 혁파는 정도전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걸 주장했던 정도전을 제거하고 봤더니 본인이 권력을 잡고 봤더니 정도전 말이 다 맞는 거야. 사병을 혁파했다. 태종 이방원은. 세조 오의도총부를 설치하여 오의의 지휘권을 강화했다. 저 위에 보시다시피 오의를 설치했고 오의도총부, 도총관이 서울의 오의를 다 총괄했다. 요즘에 수도방위 사령관이라고 봐야 되겠지. 예. 모르는 사람 저거 여기다 수도방위 사령부, 수방사라 보통 얘기하죠. 수도방위 사령부가 오의를 총괄했다. 이걸 뭐라 부르냐? 도총관이라 부르더라. 이게 나오면 한 7급 정도 수준? 예. 보통 어려운 시험, 국회 사무처, 기상직 7급, 이 정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도총관입니다. 네. 인적 구성, 오의갑니다. 특수군, 왕실, 공신, 고관, 갑사, 묵과시험, 정병, 각도에 올라온 서울에 올라온 번상병, 즉 농민 군사들이다. 자, 밑에 박스, 선생님이 했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전기 후기 보시면, 후기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응변적 성격이다 보니,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동시에 5군영을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야. 때에 따라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때에 따라서. 훈련도 하면 선조 때, 어영정 수정 인조 때, 금영은 숙종 때. 그래서 숙종 때 가야 5군영이 완성됩니다. 시험 요소입니다. 되게 많이 나온 요소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지방군 보시죠. 각 도마다 1개 내지 2개의 병영과 수영을 두어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의 지휘 아래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영진군,
초기에는 의무병인 정군들이 국방상 요진 영이나 진해 소속대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일부는 수도에 교대를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진관체제가 핵심입니다. 진관체제 별표를 갑니다. 진관체제 별표입니다. 진관체제 뒷페이지 나오기 때문에 군 편제에서 별도로 다시 설명할 테니까 이거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잡세권,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들 여기 있습니다. 조선전기 잡세권, 후기에 소고군 형식으로 면시받겠다. 즉 노비들 또 훈련을 받게끔 하였다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자, 조금 쉬었다가 군 제도 개편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